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마법사가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로클란트, 줄여서 로크라고 불렸다. 그는 마법의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는데 그의 가장 좋아하는 주문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백지 상태에서 펼쳐 보이는 것이었다. 로크는 누구나 태어날 때는 빈 백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매주 마을 광장에서 특별한 마법쇼를 열곤 했다. 하지만 그의 쇼는 일반적인 불꽃과 공중부양 같은 마법이 아니었다. 그가 진짜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하게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로크가 준비한 특별한 쇼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광장에 모였다. 무대에는 거대한 백지가 걸려 있었고 그 앞에 로크가 서 있었다. 그는 관객들에게 말했다. 이 백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죠.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경험이라는 붓으로 이 백지를 채웁니다. 그 순간 로크는 마법의 손짓을 하며 붓을 들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한 명씩 무엇이든 자신이 맡았던 가장 강렬한 경험을 떠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누군가 첫사랑을 떠올렸고 또 누군가는 처음 물속에서 수영을 배운 경험을 떠올렸다. 이처럼 다양한 이야기가 공책 위에 그려지기 시작했다. 붓이 움직일 때마다 백지에도 색이 입혀졌다. 관객들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백지 위에 형상화되는 것을 보며 웃음 짓기도 하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어떤 이들은 글로 표현되고 또 다른 이들은 그림으로 묘사되었다. 이 모든 경험은 서로 다른 색과 모양으로 나타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백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때 로크는 다시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가 겪은 경험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백지는 처음엔 비어 있었을지언정 여러분이 겪은 모든 경험으로 인해 이렇게 다채로워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일상적 경험조차도 무한한 색과 모양을 더하게 되는 거죠. 마을 사람들은 로크의 말을 듣고 자신들의 백지와 같은 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다. 그들은 각자의 경험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그것이 자신들을 어떻게 채워주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로크의 쇼를 통해 배운 교훈을 서로 공유하며 지냈다. 그들은 경험이라는 붓으로 서로의 백지를 더욱 아름답게 채워나갔다. 마을은 이전보다 더욱 활기차고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더욱 연결된 세상으로 변해갔다. 로크의 백지 마법은 결국 마을 그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빈 백지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경험은 그 백지를 생명력으로 가득 채운다는 것을.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현대의 도시에 살고 있는 철학자 아르티르가 있었습니다. 아르티르는 늘 일상의 반복각으로 인한 무료함 속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자 매일 길가의 카페에서 사람들을 관찰하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 앞에 앉아 커피를 훌짝이며 일상의 작은 사건들을 기록했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바디오가 말한 사건과 같은 특별한 인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르티르는 평소와 다름없이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작은 유성 하나가 그의 앞 테이블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유성은 부서지지 않고 둥글려져 작은 은빛 구슬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그 순간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아르티르는 유성을 쳐다보며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이 작은 은빛 유성이야말로 바디오가 말한 사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충돌이 아니라 그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그는 남은 커피를 단숨에 들이키고 작은 유성을 손에 쥐었습니다. 유성을 손에 든 순간 아르티르는 과거에 대한 집착과 일상의 족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도시의 악사, 시인, 과학자들과 어울리며 그 작디 작은 유성이 가져다준 새로운 영감 속에서 자신의 진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사람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결국 아르티르와 함께 작은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었죠. 아르티르는 이 독특한 만남과 깨달음을 통해 자신의 삶의 궤적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철학자로서 자신의 역할이 삶의 의미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진리 체계의 가능성을 추구하며 다른 이들과 함께 가는 것임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사회에 또 다른 작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와 그의 친구들이 주최한 여러 대화와 토론들은 도시의 새로운 문화적, 예술적 흐름을 불러일으켰고요. 시간이 흐른 뒤 아르티르는 이제 단순한 사건 기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유성이 가져다준 사건을 통해 새로운 삶과 진리를 추구하며 삶의 주체로서 변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공동체가 이끈 변화는 도시를 넘어서 더 큰 의미를 지니게 되었죠. 이 작은 유성은 바디우가 설명한 사건의 좋은 예가 되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순간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진리를 열어주었고 모두가 알지 못했던 잠재력을 이끌어낸 것이죠. 아르티르의 여정은 사람들에게 사건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사건이 개인과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작은 유성 하나로부터 시작되었다니 참으로 신비롭지 않나요?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오후
작은 시골 마을의 도서관에는 철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매주 목요일마다 한 명의 철학자를 중심으로 그의 이론을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길버트 하먼의 코이어런스 이론이었습니다. 모임의 진행자인 루시는 하먼의 이론이 마치 거미줄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들 거미줄을 본 적 있죠? 거미줄은 그 하나하나의 실이 아니라 실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이 얼마나 조화로운지에 따라 그 전부가 의미를 가집니다. 하먼의 코이어런스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 체계는 마치 거미줄처럼 서로 연결되어야 하고 그 연결이 조화로울 때 비로소 믿을 만한 것이 된다고요. 참가자들 중에는 젊은 소설가지 망생인 앨리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이론이 무척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마치 제가 소설을 쓸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의 사건이나 인물 설정이 성립되려면 다른 요소들과도 연결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으면 독자들은 그 설정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결국 전체적인 이야기에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말이죠. 이 이야기에 친구인 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하먼의 이론이 심리학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나 개인적인 경험도 마찬가지야. 하나의 경험을 해석할 때 그 경험만 떼어내어 보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믿음이나 가치들과 그 경험이 일관되도록 해석해야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정신적 세계도 하나의 조화로운 시스템이 되는 거지. 그때 입구 쪽에서 당근을 한 알음 들고 들어온 토니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끼어들었습니다. 모두 어려운 얘기들을 하네. 사실 이건 우리 농사에도 적용할 수 있어. 농사일을 할 때도 한 가지 작물만 키우는 게 아니고 여러 작물을 함께 키우면 서로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서 땅을 더 비옥하게 만들 수 있거든. 이를테면 옥수수와 콩을 함께 심으면 옥수수가 자라면서 콩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콩은 땅에 질소를 공급해줘서 옥수수가 더 잘 자랄 수 있게 해줘. 이처럼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어야 좋은 결실을 얻는 법이야. 루시는 이에 맞장구 치며 말했다. 맞아요. 토니 할아버지 말씀대로 하먼의 코이어런스 이론은 단순히 철학이나 심리학뿐 아니라 우리 일상 전반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 행동, 그리고 삶의 태도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그날 모임은 각자의 삶에서 하먼의 이론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자기 삶의 여러 부분이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하먼의 철학을 단순한 학문적 이론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 속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혜로 받아들이며 그날의 모임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들은 코이어런스의 중요성을 새삼 되새기며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고 서로에게 더 나은 조화로운 삶을 살자고 다짐하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현대 도시와는 사뭇 다른 고귀한 가치들이 흘러넘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아랫대 마을이라 불리며 이곳의 주민들은 항상 가치의 계층 구조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맥스 셔로의 가르침을 철저히 따르며 인생을 어떤 순서에 따라 추구해야 하는지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중앙에는 가치의 탑이라는 높은 탑이 있었고 이 탑은 셔로가 구분한 4가지 가치 범주를 주춧돌로 삼아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이 탑을 보며 삶의 우선순위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곤 했습니다. 마을의 가장 어리숙하면서도 희극적인 존재로 알려진 작은 소년 욜로는 이런 가치, 계층이 딱딱하고 지루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욜로는 즉각적인 쾌락, 즉 감각적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마을에서 가장 큰 과자 가게로 뛰어가 최고의 달콤함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과하면 문제가 생기죠. 어느 날 욜로는 과자를 너무 많이 먹어 배가 아프고 결국 의사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때 생명적 가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욜로는 웰빙과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욜로에게 과자를 줄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그의 가치 세계 속 생명적 가치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줬습니다. 그 후 욜로는 미적 경험과 지식, 추구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동네 미술관을 다니며 예술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아랫대 마을의 도서관에서 그는 모든 종류의 책을 탐독하며 정신적 가치를 익혀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욜로는 이재성스러운 가치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큰 축제에서 어두운 밤하늘에 펼쳐지는 별들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삶은 단순한 쾌락과 아픔을 넘어선 무언가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아갔습니다. 결국 욜로는 맥스 셔로의 가치계층 구조에서 각 가치가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험과 실수를 통해 직접적인 경험을 쌓으며 각 가치가 삶에서 어떻게 자리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욜로의 이야기는 아랫대 마을뿐만 아니라 그 주변 다른 마을에도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욜로의 이름을 통해 가치를 존중하되 유연한 사고와 삶에 대한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는 가치의 탑을 올려다보며 각자의 인생에서 어떤 가치를 우선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